이게 보통 그 레퍼런스를 제한을 하는 저널도 있고 아닌 저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그냥 내가 뭐가 중요한지 찾아가지고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기준은 없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은 20개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만약에 특정 저널이 20개 이하로 제한하면 뭐 특별히 기준은 없고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 위주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딱히 뭐 기준은 없어요, 일단. 네, 이거 답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질문 없고, 네, 조세영 쌤은 못 들어오고, 네, 이게, 그니까, 진단과 관련해서 임상의가 넣어놓은 차트는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제 진료 때는 정보가 거의 보통은 잘 없거든요. 보통은 없어요. 이게 막 바쁘니까 막 이렇게 늘 모든 환자를 논문을 쓰겠다고 자세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단에 필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검사 같은 경우는 남아 있을 거고 뭐 기억을 더듬거나 환자한테 다시 물어보거나 등등등 해서 채워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래도 못 아는 거는 그냥 이제 논문의 리미테이션으로 이러이러한 정보들은 없어서 진단을 할때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뭐 한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 케어 체크리스트에 보면 진단적 한계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로컬에서는 뭐 모든 걸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계로 넣기도 하고 어 이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병력과 과거력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은 결국은 전부 다 넣게 마련인데, 근데 만약에 차트가 되게 아이디얼하게 되게 잘 써져 있다. 모든 것들이 막, 뭐 병력도 다 물어봤고, 이학적 검진 뭐 이런 것도 다 했다. 그러면은 그 원칙적으로는 감별 진단에 관련한 내용만 쓰는 게 맞긴 하죠. 그거를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이걸로 진단했는지, 다른 걸 어떻게 배제했는지에 사용된 이학적 검진이나 병력 청취나 검사만 넣고 불필요한 거는 제외를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쓰다 보면은 뭘 제외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대부분 차트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뭐 있는 정보는 다 쓰게 된다가 실제로는 아마 일어날 일일 거예요. 조태령 선생님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정현 선생님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 이제 원장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에서 로컬에서 뭘 쓰는 거는 양방에서 뭐라고 진단받았어요라고 하고 쓰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논문에다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뭐 물론 그게 실제긴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두근거리는 걸로 이 환자가 왔는데 양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심실 수축에 심동방 수축에 뭐 이런 걸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두근거림의 원인이 뭐 갑상선 항진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심리적인 원인인지 등등등 이런 거를 배제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항진이라 그러면 갑상선 항진이면 흔히 나오는 증상이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더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뭐 이런 뭐 갑상선 종대가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원인이라면 다른 불안 증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없었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배제를 해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원장님 사례를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장님한테 다시 물어가면서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있는 것들은 쓰는 거고 뭐 확실하지 않은 건 이제 못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그 어제 말한 심장질환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 초진 때 그 체크리스트 차트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배제 진단 거는 원장님 것만 하면은 좀 내용이 아마 적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박예은 선생님 있어요? 없네. 네. 박예은 선생님 질문은
이러한 진단 프로세스가 실제 한방 임상 이게 원래 어,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뭐, 근데 그렇다면 뭐 의사들이라고 뭐 100%다 잘하냐, 뭐 그것도 아니고, 의사들도 사실 뭐 오진 많이 하고, 로컬에서는 바쁘니까 대충 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서 통증, 자기가 뭐 어떤 거 보는 사람들은 늘 뭐 주사 치료만 하고, 어떤 사람은 늘 도수만 하고, 그냥 자기가 많이 보는 질환 위주로 되게 뭐랄까, 진단과는 그 확증 편향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진단을 교과서적으로 가능성,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을 다 나열해서 그걸 통해서 확률이 높은 걸 뽑아내야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뭐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그냥 딱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따다다닥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높은 질환들이 뭐뭐가 있어 한 서너 개 뽑아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하고 그냥 몇 분 안에 싹 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뭐 환자가 계속 오는데 초진의 시간을 뭐 10분, 15분 이상 할애하기 어려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엄격하게 못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를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게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이게 증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이 무슨 질환 때문이에요라고 같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질환의 이 증상을 치료했다고 말하려면 진단이 명확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엄밀하게 이제 감별해 나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음, 박지민 선생님 없고 이 질문은 이거는 그 관련 질환의 증례 보고를 바탕으로 소진 사태를 개발을 뭐 그쵸 이게 어느 정도는 초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거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질환이다 혹은 당뇨다 그러면 당뇨에 관한 증례 보고들을 싹 다 문헌을 리뷰한 다음에 그 문헌들에서 어떤 보고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실제 증례 보고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진 차트에 이걸 놓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상 뭐 어떤 증상들을 해당 논문에서 보고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초진 차트에서는 그걸 빠뜨렸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질환 환자면은 뭐 호흡을 봐야 한다거나 뭐 다리가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뭐 피부 색깔이 어떤지 뭐 청색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초진 차트에는 그게 놓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 증례를 봐가지고 놓친 게 있나 없나 모아서 이제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재민 선생님 질문은 그렇고 이채원 선생님, 그렇죠? 네, IRB 연구 목적의 중요성과 이거는 거의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제가 아마 사례로 줬던 그 IRB 서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질환이나 증상만 바꿔가지고 거의 똑같이 쓰게 되는데 연구 목적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떨림의 무슨 한약 처방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연구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이미 잘 되어 있으면 증례 연구를 안 했겠죠. 이게 뭐해서 떨림증에 무슨 뭐 청심연자탕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그 증례 보고를 기존에 없었으니까 이걸 했다는 거고 뭐 공익성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를 보고를 하면 임상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런 케이스에 이런 치료법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임상적인 도움도 될 수 있고 향후 연구에 대해서도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거니까 후속 연구의 어떤 그 이제 가설을 제시해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정보를 논문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익성에 기대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성이랑 맞물려서 연구 측면, 뭐 임상 측면, 또 환자 측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답이 됐을까요? 이채원 네. 선생님? 네. 그래서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중요성이랑 공익성과 기대되는 효과는 이 질환과 치료법만, 증상만 달라지고 아마 서술은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다음에 허민선 선생님. 네.
음. 원장님, 뭐 위에도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로컬 원장님들의 진단 추론 방법이 실제 임상에서는 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고 그냥 치료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동영상 본 것처럼 막 20분, 30분씩 못 하거든요. 임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착착 이걸 거야라고 가지만,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원장님이랑 해가면서, 이제 이러이런 질환들을 어떻게 배제해 나갔는지를 그 정보를 최대한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고요. 당연히 로컬에서는 혈액 검사나 뭐 영상 검사나 이런 거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병력 청취랑 이학적 검진만으로 한 7, 80%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논문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추정을 하는 식으로 할 거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의 사견이라기보다는 뭐 로컬 원장님이 놓친 부분들을 살을 이제 더 붙여서 좀 더 최대한 최대한 완전한 스토리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돼요. 이건 된 거고. 구도원 선생님 있어요? 네. 그, IR 심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불복을 한다기보다는 불복을 하면은 이제 IRB랑 완전히 척을 지고 다시는 연구를 안 하게 되겠다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 IRB에서 이제 뭐라 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익산에 사는 90세 이상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성병 환자야. 그러면은 그 너무 본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IRB 심사를 하는 거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되게 커요. 증례의 경우에 이게 뭐 연구의 과학적일 게 뭐가 특별히 없잖아요.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내 연구에서 IRB 심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인이 누군지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연구가 이게 누군지 혹시 알려져서 개인정보가 나가고 그게 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때문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에서 뭐 익산에 사는 어떤 90세 이상 환자의 어떤 성병 환자의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논문에 90세 이상 환자가 누구고 뭐 어쩌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사는 96세 사람이 그 남자밖에 없다면 그럼 누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병이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IRB에서는 80대 이상의 혹은 고령의 뭐 80대 이상의 고령의 막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을 알아먹지 못하게 좀 뭐랄까 익명화될 수 있게 좀 바꾸라고 심사 결과가 다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연구 계획서를 좀 수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불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보겠다고 했을 때 IRB에서 이거는 보지 말아라. 그러면은 뭐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달아서 이거는 우리가 꼭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IRB 결정을 따르거나 아예 연구를 아예 안 하거나 뭐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리뷰에서 심사를 어, 결과가 왔을 때 뭐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생길 일은 잘 없고요. 대부분은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지 말아라 혹은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클 건데, 논문을 안 쓸 게 아니면 IRB 결과를 이제 따르야 되죠. 구돈 선생님 혹시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규원 선생님? 네, 네.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 인용해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최근 10년 사이만 하겠다, 20년 사이만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왜 10년, 20년 사이로 했는지, 그거는 이제 이유를 밝혀야 되고요. 그게 타당해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원래는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문헌고찰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정 지을 것을 한국의 저널에 출판된 당뇨에 대한 증례 논문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빼고 자시고 할 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방이랑 달라서 한의계는 연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체계적 문헌고찰 같은 거 할 때는 논문 하나라도 아쉬워서 어떻게라도 더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방은 되게 엄격하게 선정 계획이 좀 정해가지고 되게 동질적인 것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연구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든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해서 전문성, 인지도, 출판연도 이런 거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통은 웬만하면 다 갖고 오게 돼요. 네, 답이 됐나요? 네. 네. 그다음에 최지원 선생님은 여기 있네요. 네. 네, IRB 답변서는 학생이 초안 작성해 오면 피드백 줄 거고요. 심사 제출 이전에도 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 오면 그거 보고 이제 그 대학원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봐줄 거고 그거 보고 이제 피드백 줘서 고친 다음에 IRB 제출하면 심사 전에 한번 또 간사님이 봐주고요. 심사 전에. 그래서 그거 또 고치고 그다음에 심사를 들어가면 보통은 그 시점에서는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뭐 고치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럼 또 고칠 수도 있고 한 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아마 그렇게 고칠 거다.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고치고 냈는데 심사 전에 한번 고치고 그다음에 심사했는데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고치라 그래서 다시 고치거나.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다빈 선생님. 네. 진료 기록지를 원래 블랭크로 남겨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추출할 거다라고 IRB에 뭐랄까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는 뭐를 넣지는 않고 비어 있는 걸 내는 거고요. IRB 서류 작성 시 참고 문헌은 논문에 기재되는 거는 별개이긴 한데 뭐 IRB 있는 거가 논문에 그대로 아마 가겠죠. 그리고 IRB 참고 문헌은 막 그렇게 엄청 열심히 쓸 필요는 없어요. 뭐 너댓 개 정도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로만 써주면 되고 막 엄청 자세하게 써줄 필요는 없어요.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영훈 선생님. 네. 진단은 일단은 원장님이 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원장님이 했던 진단과 막상 해보니 진단이 막 달라. 그러면은 뭐 논문을 안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 나왔던 진단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요. 사실 뭐 그러니까 진단명이 그 시점에 틀렸다 뿐이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음,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침 치료를 해서 두통을 치료했는데 내가 긴장성 두통인 줄 알고 치료했는데 나중에 막 이제 증례를 쓰려고 봤더니 편두통이야. 근데 어쨌든 뭐 목이랑 머리랑 뭐 학공 내관에 나가지고 나았어. 그러면은 뭐, 뭐 엄격하게는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여튼 그 긴장성 두통 혹은 편두통을 이러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서 나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엔 진단이 약간 틀렸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그 한방 치료라는 게 진단명에 딱딱 매칭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진단명과는 별개로 환자의 증상이나 뭐 호소 불편감이나 뭐 체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뭐 흔히 말하는 뭐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진단명과는 약간은 별개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때 이걸로 진단을 내렸는데 조금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논문을 써가면서 이제 맞춰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원장님의 진단과 증례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의 진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정답을 찾아야죠. 한계를. 진단은 여러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 한계를 찾아서 뭐 그 당시 원장님이 한 게 맞는지 아니면 논문을 해가면서 새로 우리가 생각해냈던 게 맞는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는 오진이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든 뭐 우연히 뭐 치료가 된 거고 뭐 그렇다 하면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그 논문에 사실 같이 써주면 조금 더 흥미있는 증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게 증례를 쓴 시점에 알았다기보다 처음에 이제 A라고 진단을 했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밝혀져가지고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저는 증례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증례가 꼭 치료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의원에 흔히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래 이래서 놓쳤어. 그래서 뭐 치료도 치료인데 한의원에 자주 오는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으니 요거를 진단할 때 조심해야 해.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 부분이 논문에 좀 다 들어가면은 더 의미 있는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유영훈 선생님 답이 됐나요? 네.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 없고 박성훈 선생님은 없네요. 적절하고 믿을 만한 논문 찾는 방법 고르는 팁 이거는 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S자에 너무 쓴다 그러면은 뭐 구글에다가 넣어. 그래가지고 해당 주제를 넣으면은 구글에서 관련된 걸 쭈쭈쭈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최근 뭐 꼭 최근 건 아니더라도 사이테이션이 좀 많이 는 거, 그 인용이 많이 된 거, 인용이 얼마나 됐는지는 구글에서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좀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해당 분야 논문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은 특히나 뭐 한의계 치료 뭐 예를 들어 한의계 RCT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논문은 좀 뭐 좋아 나빠 의미 있어는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방 논문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개정이 되는데 뭐 심장 논문을 쓰는데 뭐 심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인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게 되고 리뷰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좋은 저널에 나온 좀 비교적 최근 논문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팁이라기보다 네, 그 정도? 국내 논문은 사실 뭐가 믿을 만한 적절하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논문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한의학회지의 논문이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이제 국내 학회지 중에서 한의학회지가 좀 제일 빡세게 리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임상이라면은 뭐 내과 학회지, 뭐 재활학회지, 분인과 학회지처럼 그 전문의과의 대표적인 학회지 있잖아요. 뭐 내과학회, 재활학회, 뭐 부인과학회, 한방소아과학회, 정신과학회, 뭐 사상치료학회 이런 것처럼 그런 임상이라면 그런 대표적인 걸 보게 되고 기초면 기초도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들어보잖아요. 뭐 본초학교실, 뭐 방재학교실, 경혈학교실 그러면은 경혈학회지, 방재학회지, 뭐 본초학회지 이런 생리학회지, 병리학회지 이런 애들은 그래도 좀 이제 그 대표 학회에서 하는 메인 저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엄격하게 리뷰를 잘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학진 등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재지들은 좀 엄격한 편인데 일단 학진 등재 후보지는 조금 더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회지 이름을 학회 이름을 못 들어봤어.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진 않겠지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병리학회, 생리학회지처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들어본 교실 이름이야. 그런 거는 좀 이제 저널이 퀄리티가 그나마 좀 높은데 아까 듣도 보도 못했는데 학진 등재지라던가 후보지래.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수준이 더 낮을 수 있죠. 그래서 국내 논문은 그런 부분, 일단 등재지나 등재지 위주로 이제 본다. 네. 그래서, 까지 됐고,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 말고 또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어제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어, 배정을 했었고, 그 2번 그 문헌 리뷰 하신 선생님들은 6명 딱 와서 6명 이제 다 배정해서 문헌 리뷰는 일단 방을 하나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증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본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본인은 오신 분들 위주로 먼저 일단 심도랑 이런 거 배정을 했고 나머지 이제 배정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추가 이제 차례차례 또 증례들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본사람들은 다 배정이 됐고 본인 이제 2명만 배정이 됐는데 나머지는 제가 또 증례 쓸 게 들어오는 대로 그 이제 학기 중이나 학기 중에 바쁘면 이제 겨울방학 때 해서 같이 이제 또 써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방에서 이제 방은 일단은 나가지 마시고요. 그 이 방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아니 뭐 공지할 거는 이 방에서 하려고 하고 증례하시는 분들은 침도하시는 분 따로 증례방을 또 만들 거고 심장질환 하는 분들은 심장질환 따로 이제 그 네 명에서 증례방을 만들 거여서 거기서 또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거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직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들 자료 공유할 거고, 음, 문헌 리뷰 같은 경우에도 뭐 공부할지 이제 공유할 거라 그렇게 별도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 배정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기다리시면은 제가 또 들어오는 대로 학기 중이나 방학 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또 진행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없으면 그 방학 동안 뭐 사실 놀아야 되는데 뭐 봉사도 다녀오면서 공부 사실 뭐 어제도 물어보니까 한 이틀씩은 걸렸다고 하는데 뭐 많다면 많은 분량인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8월부터는 이제 논문 쓰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더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여기서 이건 닫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돼요.